방과 후 수업 지구과학은 일종의 좀 그 테마별로 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어디에다가만 포인트를 맞출 거냐면 지구과학 1을 올해 수능을 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능에서 말하는 것만 이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프린트물을 한번 쭉 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쭉 보시면요. 여기에 주된 첫 번째 파일의 주된 테마는 2개입니다. 몇 개? 2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요 파일이 아마 한 2~3시간 하면 끝납니다. 알겠죠? 끝납니다. 끝나는데 2개 테마 중에 첫 번째 테마가 뭐냐면 뭐에 대한 내용이다? 생명 가능지 됩니다. 1단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용상 단원상으로는 두 번째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저하고 할 때 제가 살짝 빠뜨린 거예요. 일부러. 그때 너무 많은 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계행성 탐사법이라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4단원이에요. 크게 2가지 테마입니다. 그래서 요거 22페이지까지 나오고 나면 또 이만한 분량이 또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번 겨울방학 때 지구과학을 요 수업을 하는 동안 우리 목표는 뭐냐면 3월달 첫 모의고사 있죠. 사설 모의고사 말고 뭐 중학이니 뭐 종론이 뭐 그런 거 말고 교육청에서 치르는 모의고사 있습니다. 그게 3월, 4월, 6월에는 평가원이죠. 7월이 또 교육청이고 9월 평가원, 10월 교육청 이렇게 됩니다. 3월 달에 치르는 모의고사에서 딱 나머지 15개는 틀려도 돼. 알았어? 모르면 모르는 대로 모르는 게 나오면 좋은 거야. 알았어? 그래서 딱 5개. 몇 개? 5개. 최하점으로는 10점. 그러니까 이 말이지. 이번에 이거 우리 방과 후 수업하고 여러분들 2월달 돼가지고 3학년 이제 분반하고 뭐 상관없이 알았어? 3월달에 처음 모의고사 쳤는데 어느 반이든 간에 10점 밑으로 나오면 돼, 안 돼? 죽여버릴 거야. 알았어? 내가 많은 걸 바라지 마라. 딱 5문제는 무조건 맞추자야. 알았어? 그런데 그 5문제가 아무거나 5문제라는 게 아니고 시험을 치르고 나면은 제가 여러분들 방과 후 수업에 지구과학을 하러 들어갈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문제 쫙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이 겨울방학 동안 하는 테마 딱 5개야.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그 번호를 지정해가지고 틀린 새끼들은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는 하지만 설마 죽이겠습니까? 내가 그 성적표를 일일이 다 추적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역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겨울방학 동안에 많은 욕심을 내지 말고 겨울방학 동안 한 5개 3월달 모의고사 치고 난 다음에 3월달 동안에 목표치를 한 5개 하다 보면 이번에 하는 수업의 형태는 뭐냐면 수직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무슨 단어가 나오면 다른 단어하고 연계돼가지고 쓰이는 단어도 있겠지.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어떤 단어를 체크해라 그러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정한 테마 말고 그 테마를 찾아가지고 따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6월 모의고사 칠 때쯤 되면은 거의 한 8할 이상은 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12월 달에 뭐 지구과학 1은 선택자들은 1등급이 아니고 만점이야. 알았어? 만점 아니면 다 없어. 지구과학뿐만 아니고 탐구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탐구는 내가 지금 봐줄 수가 없잖아. 봐줄 수가 없는데 욕심을 내지 말고 내가 지금 하는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렇게 아마 중요한 단어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뭐가다가 하나 필요한 게 인터넷에 가보면 엔간한 그 기출문제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잖아. 맞아?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프린트해서 자 다음 시간쯤에는 그 바인더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인터넷으로 수강하는 사람들은 내가 프린트를 나중에 어느 경로에 올려놨는지 다운로드하는 곳을 내가 명시를 해놓겠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다운로드 될 수 있도록 해놨지 않나?
첨부 파일을 붙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니까? 너 야동 같은 거 많이 보고 이질하잖아. 유튜브 통해서 다운로드 받고 그 지랄하더만. 방송 나간다고. 이거는 지금 수업 중간이라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래, 그 파일은 따로 경로를 알려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물리나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의고사를 최소한 단원별로 여러분들이 나눠볼 수 있죠. 네,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그러면은 대략 한 40개 정도의 유형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딱 20개 유형을 가지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수능이.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다 보면 최소한 단원별로 넣다 보면 잡다리한 거 빼면 한 40개 정도로 추려집니다. 네. 그러면 그 40개를 전체 3월달부터 해가지고 11월달까지 3, 4, 5, 6, 7, 8, 9, 10, 11, 뭐 11 없다고 하면 8이잖아. 그러면 한 달에 몇 개씩? 5개 유형씩만 해도, 그죠? 그럼 마지막 10월달엔 급하니까 빼고 그럼 7개월 동안 한다 치자. 그러면은 대략 한 6개? 한 달에 6개씩만 하면, 그래가지고 거기에 딸려있는 그 유형에 맞춰져 있는 문제가 지금 여기 있는 22페이지까지 있는 문제가 대략 한 16개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 16개가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 개정된 지구학 원이 사용된 게 이제 한 3년 차, 이제 4년 차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총 나왔던 시험을 대략 환산해보면 21번 정도 있었는데, 16개 이상, 그 중에서 진짜 내가 너무 심하다 싶은 한 2개 뺐어. 한 18개 있다 치면 거의 두 내용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모의고사 칠 때마다 한 번씩은 번갈아 가면서 나왔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최소한 3월달 시험 칠 때 이거 2개는 어떻게 해라? 관련된 건. 그러니까 내용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를 미친듯이 풀어가지고 우리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을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맞추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제일 좋은 건 이거야. 사실은 3월달에 여러분들 시험 쳤는데 만약에 큰일 나진 않아. 생명 가능지대 문제가 나왔는데 틀렸어. 예를 들어서 전체 인원 중에서 한두 명이 틀렸다면 그건 사형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다수가 틀렸다면 어떤 의미죠? 둘 중에 하나지. 첫 번째, 내가 잘못 가르쳤다. 그죠? 잘못된 정보를 알려줬고, 한 두 번째는 새로운 유형이 티 나왔다는 거지. 질문하는 어떤 초점이, 포인트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거를 그렇게까지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쭉 풀고 난 다음에, 나중에 풀고 난 다음에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게 뭔지 우리가 각자 한 번씩 써보기만 하면 공부할 내용이 어떻게 된다? 딱 필요한 것만 추격이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특히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영어 수학에 다 꼬라박아야 돼. 아이, 그때 영어도 사실 필요 없어. 수학이야. 알았어. 죽을 때까지 수학만 해. 보통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 뭐 한 6월달까지는 국영수에 뭐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는 탐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웃기는 소리라고 하는데 죽을 때까지. 알았어. 언제까지? 수능 치는 날까지 수학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7월달 이후에는 수학 해봐야 내가 얼마만큼 올리겠느냐 안 하거든. 그 허를 찌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웃으면서 편안하게 얘기는 하더라도 목표는 단 한 개예요. 뭐? 수능에서 한 개라도 정확하게 더 맞추는 거야. 알았어?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올 한 해가 그렇게까지 힘들지만은 않을 겁니다. 아, 수능이라는 이게 진정한 공부는 아니에요. 말 그대로 뭔데? 시험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향후에 이제 우리 학교 교과과정상으로는 지구학원은 이제 내신은 없잖아. 내신은 없고 오로지 뭐만? 지금 모의고사 대비하는 게 수능 대비하는 거잖아. 그죠? 3월달부터 당장이 전범입니다. 그죠? 그럼 막 다 두드려 잡으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 중간중간에 제 성적을 체크해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아, 아는 데까지 풀어요.
또 그 시험 칠 때마다 여러분들이 틀렸는 게 어떤 식으로 틀렸는지를 검증하는 거는 향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는 우리가 11월 달까지의 어떤 계획으로 잡았지만 물리 시간에 관성이라고 배웠죠. 질량이 큰 놈일수록 움직이기가 어때? 쉬워 어려워? 어렵지만 바꿔 얘기하면 움직이고 있는 놈이 상대적으로 질량이 큰 놈이 세우기도 어떻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속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가속이 되고 나면 앞서서 3, 4월 달에 예를 들어서 2시간 투자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을 뒤에 가면 7, 8월쯤 되면 30분 안에 해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대단히 깊숙한 근본적 원리까지 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 딱 어느 수준까지만. 아, 수능에서 누군가 출제했어. 출제했는데 네가 내 보이씨 결국 그거밖에 더 내나 이거잖아.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그렇게까지 했는데 못 맞췄다 그러면 또 둘 중에 하나지. 안 했거나 안 해온 거지. 외우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야. 지금부터는 나는 이해를 못했으니까 못 외웠어요. 웃는 소리 말이 안 돼. 알았어. 거의 나오는데 안 해오는 거는 병신이죠. 그렇잖아. 아니면 난독증이야. 알았어. 난청이거나. 알겠습니까? 자, 1번 문제 한번 봅니다. 1쪽에 1번 문제가 읽어보면 그림은 최근 발견된 외계 행성 케플러 186f가 중심별 케플러 186 주위를 요런 거 읽을 때 학생들이 요런 경우 있어요. 지금 등장한 게 명칭이 몇 개 있노? 2개 있는 건 알겠나? 네. 누가 중심에 있고 186이 중심에 있고 186F라고 이름 붙여진 행성이 그 주위를 도는 거죠. 근데 요것도 주의해. 오늘 어차피 전반적으로 좀 도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까지는 안 갈 겁니다. 알겠어요? 아마 안 가기 싶은데 접근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수능 당일날을 한번 우리가 시뮬레이션 쫙 돌려보면 여러분들 모의고사 치는 거랑 거의 별반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4교시가 대단히 크게 관건입니다. 체력적인 거. 예를 들어서 그 이과생 같은 경우에 1교시에 크게 데미지를 받는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치던 만큼 쳐는 것도 필요하지만 1교시에 내가 평상시보다 못 칠 때도 있을 수 있지. 너무 그렇게 데미지 받으면 안 돼. 알아서 심적으로 어디에다가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넣어야 돼. 수학에다가. 알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점심시간을 또 어떻게 잘 보내고 외국어를 잘 보내면은 또다시 어디에다가 탐구에다가 쫙 끌어올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거는 적극적으로 그냥 제가 딴 거 다 기름기 제거하고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 투자해서 남들보다 한두 개 더 맞출 수 있는 게 이게 이기는 길이거든.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집중을 할 때 만약에 4교시쯤에 그냥 흐릿하게 있으면 앞에 말이나 뒤에 말이나 뭐지 하고 그림도 제대로 안 보고 막 이럽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게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케플러 186이라는 거 자체가 처음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수능날 돼가지고 186 이거 모르는 건데? 그러면 자기만 몰라? 저 60만 선생 다 모르는 거야. 처음 듣는 거야. 아니면 이거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건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알겠어?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를 딱 접했을 때 한 6월달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문제는 뭐를 묻는 거구나라는 거는 내가 옆에 최소한 풀지는 못해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186 주위를 공전하는 궤도와 태양계 행성들의 공전 궤도를 나타낸 것이다. 공전 궤도가 두 종류 나왔네요. 중심 항성도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누구고? 태양이고 하나는 케플러 186인지 나발인지 그죠? 네,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보겠습니다. 기억. 행성 케플러 186F에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행성에서의 물이 무슨 상태로? 액체 상태로 존재할 거냐. 이 생명 가능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다?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 여부입니다. 그죠?
니은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는 푸는 게 아니고 밑줄 그어야 되지. 행성 케플러 186F에는 거기까지. 행성 동그라미 치고. 행성 말고 뭐 있는데? 항성이잖아. 항성에는 물이 있을 수 있나? 항성은 기본적으로 표면 온도가 최소 3000도 이상입니다.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죠. 가스 상태고, 맞아요. 빛을 내고, 그러면 그 위에 물이 존재할 수 있어? 주의! H2O는 있을 수 있어. 뭐 수증기 상태로 약간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또 밑줄 따로 끊어야 되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느냐. 그 다음, 니은 봅니다. 중심별 케플러 186은 태양보다 질량이 작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내야 될 것은 뭘까요? 태양도 중심별. 케플러 186도 뭔데? 중심별. 그런데 우리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뭔가 한 건 아니니까 생명 가능 지대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뭐를 따져야 되는 경우가 있다. 중심별의 질량을 따져야 되는 게 있고, 그죠? 그 질량에 따라서 이게 의되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네라는 거는 최소한, 그러니까 너네가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이 문제를 풀려면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막 잡다하게 처음부터 막 억수로 지금 다시 처음부터 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그렇게 하면 좋긴 좋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하다 보면 지치거든.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거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디귿 봐봐.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은 케플러 186 주변이 태양 주변보다 좁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체크해야 될 건 뭘까? 폭. 그죠? 생명 가능 지대의 폭.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페이지에 2페이지의 밑에 문제 2014년도 4월 달에 1번 문제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그림은 질량이 다른 세 중심별 앞에 문제하고 일치하는 게 뭡니까? 중심별의 질량이라는 것이 언급이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생명 가능 지대와 각 중심별에 속한 행성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죠? 그러면 또 이것도 생각해야 되네. 행성이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있느냐,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이 말이네.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말이 앞에 두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한번 연결해 보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건 뭡니까? 일단 생명 가능 지대의 의미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생명 가능 지대라는 곳은 도대체 어떠한 곳이며, 그죠? 그 안에 행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 다음, 니은 보세요. 생명 가능 지대의 역시 뭐 나오노? 범위 앞서서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왔지? 폭이라고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공통적으로 지금 나온 게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이라는 말, 범위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그죠? 사실은 요게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중심열로부터의 뭐, 그쵸? 거리도 있죠. 네. 이러한 것들이 중심별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그죠? 혹은 얘네들을 결정짓는 요인이 뭐냐 이거죠. 네. 왠지 느낌상 뭐겠노? 지금 뭔가 등장해야 되는 말이 하나 있잖아. 질량이죠, 질량. 네. 그 다음에 디귿. 또 뭐가 나온다?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행성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나온 김에 합시다. 의미는 뭐다? 물이 무슨 상태로? 액체 상태로 존재 가능한 지역을 뭐라고 한다?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문제만 딱 놓고 봤을 때 지금 정리되는 것은 뭔지는 모르겠으나 중심별에 뭐가 지금 화두다. 그렇죠? 중심별의 질량이라는 놈이 화두가 되겠네. 오늘 이 시간에 이걸 푸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걸 우리가 먼저 정리해놓고 내용 정리본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시간에 쭉쭉 읽으면서 하면 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1페이지 가서 이번에는 2014년도 9월달 18번 문제. 그림은 별빛의 도플러 효과 동그라미 치고요. 도플러 효과는 엄밀히 얘기하면 교과 분포상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요? 물리죠. 네. 자연계열 학생은요,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건 알아놔야 됩니다. 도플러 효과 자체를 지구학원에서 언급한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배웠다고 감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과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원과목 4개는 다 이수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1학년 때 과학 배웠죠? 융합과학. 거기에서 도플러 효과 배웠어요? 에이, 과학은 선택 과목이야 원래. 그래서 꼭 1학년 때 배우라는 법이 없어요. 3학년 때, 어떤 학교는 3학년 때 배정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물리원을 했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도플러 효과라는 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지? 좀 더 쉽게 얘기할까? 물리 단원에서 크게 물리를 힘과 운동, 전자기, 파동 요렇게 크게, 아니면 현대물리 요렇게 4개 정도로 나눈다고 하면 어느 쪽에 해당하노? 파동이죠. 파동을 대상으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도플러 효과라는 건 어떤 현상이지? 어떤 현상이 나타난 거야. 맞아? 뭐가 변하는 현상? 공문이 이렇게 가는 거야. 파장이 변화하는 현상.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야 돼? 파장이 뭐지? 자기가 모르겠는 사람은 파장이 뭔지라도 다시 한 번쯤은 봐야 된다 이거야. 알아서 지금 내가 언급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메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럼 도플러 효과를 일단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파장이 어떻게 돼서 짧아지거나 혹은 길어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도플러 효과인데, 그건 뭐냐면 관측자하고 뭐하고? 관측자하고 그 파동을 내뿜는 파원과의 직선 거리가, 상대적인 거리가, 위치가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에 따라서 가까워지면 파장이 일반적으로 짧아지고요. 멀어지면요 길어집니다. 파장이. 그러면 뭐에 비해서? 둘의 상대적 위치 변화가 없을 때. 알았어? 그럼 둘이 서로 봤을 때는 어떤 상태? 정지 상태다 이 말이야. 사실은 이래 갈 수도 있어요. 이래 갈 때는 도플러 효과 일어나 안 일어나? 이렇게 할 때 안 일어나. 그죠? 이래 되든 혹은 뭐 이래 되든 아니면 이래 되든 상대적인 이동이 있을 때. 됐습니까? 그때 접근하게 되면 하여튼 어떻게 된다? 파장이 짧아지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시광선도 파동이죠. 가시광선은 일반적으로 한꺼번에 기 들어오면 무슨 색깔? 흰색, 백색광. 그죠? 그게 빛의 삼원색이 다 짬뽕됐기 때문이야. 그럼 그 안에 뭡니까? 분광기, 프리즘으로 딱 분광시키면은 과시광선도 여러 종류의 파장의 빛이 짬뽕된 거죠. 뭐 있노? 우리나라는 보통 빨주, 녹초, 파남, 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이게 무슨 순서예요? 배열된 순서기도 하고 이게 파장의 길이 순서야. 누가 제일 길어? 빨간색이 제일 길지? 제일 짧은 건 보라색인데, 양키 새끼들은 파남보를 전부 그냥 블루 계열이라고 얘기를 해. 알았어? 그럼 이래야 되는 거지. 원래보다 짧아졌다 뭐? 원래 파장보다 자꾸 어느 쪽으로? 파장 쪽으로, 파란색 쪽으로, 블루 계열 쪽으로 자꾸 얘가 짧아진다 이 말이죠. 꼭 그게 가시광선일 필요는 없어요. 가시광선보다는 자외선 쪽으로, 자외선 쪽보다는 X선 쪽으로. 됐어요? 혹은 적외선보다는 가시광선 쪽으로 자꾸 파장이 어떻게 된다? 짧아지더라. 이것을 청색편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세 가지 경우에서가 맞아떨어지네. 자, 서로 파원과 관측자가 가까워지면, 거리는 가까워지면 파장은 짧아지고요. 서로 위치 이동이 없을 때.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오케이, 청색편이라고 한다.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멀어질 때는 다 반대겠지? 멀어지면 파장은 정지했을 때보다 길어지고, 그러면 그것을 어느 쪽으로 편의된다고 얘기를 한다? 빨간색 쪽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도플러 효과 하나 가지고 지금 이만큼 나왔어요. 가 나타날 때 이를 이용하여 우리 은하내의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기억본 봅니다. 행성이 A에 있을 때 청색 편의가 관측된다. 이래 돼 있죠. 청색 편의는 이미 다 설명했네. 그 다음에 A라고 A에 있을 때라는 것은 잘 들어요. 공전 방향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네. 나중에 풀면 알지만 이 기억번 엄청난 함정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A에 있으면 행성이 다가오는 거 맞아? 지구 쪽으로 오는 거 맞지? 주의해라. 행성은 절대로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따라서 행성 자체를 보고 도플러 효과를 알지는 못해. 알았어? 그런 거 조심해라. 이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질문해도 돼요? 왜 갑자기? 네. 만약에 중앙에 항성이 있으면은 그거 빛을 받아서 오는 파장도 짧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행성이 A에 있을 때 청색 편의가 관측된다는 게 어떤 놈이냐 이 말이지. 네. 그럼 A에 있을 때는 항성은 어디로 가는데? 지금 이 문제를 풀이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 그림 보시면 지구가 여기 있으면요. 지구가 있으면 행성 A가 지금 일로 오고 있지. 그지? 그럼 항성은 어디로 가? 일로 가지. 도플러 효과의 대상은 행성이야, 항성이야. 항성을 대상으로 한 거야. 알았어요? 물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누군데? 찾고자 하는 건 행성이지만 행성 자체가 도플러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요. 알았어. 추수는 뭐 빛이 나오든지 말든지 해야 뭘 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요.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기억부를 어떻게 얘기해야 돼? 행성이 A에 있을 때 중심 항성은 멀어짐으로 무슨 편의가 관측된다고 얘기해야 된다? 그렇죠. 적색 편의가 관측된다라고 얘기해야 된다. 요건 했는 김에 지금 바로 얘기한 겁니다. 니은 별빛의 무슨 변화? 파장 변화는 별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 이래 돼 있죠. 자, 요게 이제 옆에다가 약간 물음표. 왜냐? 이것도 도플러 효과의 일종이긴 합니다만 약간의 허블 법칙이 섞여 있어요. 알겠어요? 허블 법칙은 물리원에서도 잘 안 나오죠. 그죠? 이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 지금 행성의 뭐가 클수록 질량이 클수록 별빛의 편이량이 커진다. 뭐와 뭐의 관계를 물어봤다. 누구의 질량? 행성의 질량이 과연 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별빛의 편이량을 밑줄 긋고 밑에다 뭐라고 쓰면 될까? 그게 도플러 효과야. 도플러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요거 하나 쓸까요? 이게 좀 괴로운 게 이거 할 때 이거를 본격적으로 배우지는 않습니다만 요 내용을 조금 알아야 된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쌍성계라는 운동을 좀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해를 하고 자시고는 필요 있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쌍성계, 그러니까 쌍성계가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내가 얘기해주고 요럴 때 무조건 성립하는 거 몇 개 딱딱 정리해주면 뭐 그냥 외워. 닥치고 외우면 돼. 알았어? 됐어? 그럼 나왔던 다시 그 다음 페이지 다시 한번 봅니다. 2014학년도 6월달 20번 문제. 그림은 역시 뭐 나왔다? 도플러 효과 나왔네. 자, 이 내용은요.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자꾸 뭐가 필요하다. 내가 이미 말로 다 설명을 해버렸지만 도플러 효과라는 말. 그죠? 쭉 딸려서 나오는 말이 되게 많습니다. 파장 변화, 편의량, 뭐 적색 편의가 뭐고 청색 편의가 뭐고 좀 한 번쯤은 정리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외계 행성 탐사 방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기억 행성은 A 방향으로 공전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야. 아까 앞에 문제는 항성하고 행성의 공전 방향이 다 표시되어 있었나 안 돼 있었나? 다 표시되어 있었지. 얘도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중심별의 공전 방향은 좋았는데 행성은 A와 B 중 어디로 움직일까요? 외지를 안 하잖아. 맞아? 맞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 이 말이네. 내가 최소한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항성과 거기에 딸린 행성이 도는 걸 보면 나는 공전 방향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알겠죠?
약간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약간 확장하자면 요건 있어. 성운설이야. 뭐라고? 성운설하고 약간 연계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니은 현재 위치에서 별빛은 청색 편이한다. 이번엔 대놓고 누구를 지정했노? 별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를 했죠. 다가오는 거 맞지? 맞네. 니은은 아예 뭐 바로 풀어도 되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조건에서 질량이 큰 행성일수록 아까 디귿번하고 똑같은 문장 아이가? 그러면 뭐를 중요시하고 있다? 행성의 뭐? 질량을 좀 많이 중요시한다. 네, 제가 이 두 내용을 한꺼번에 같이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안에 요거 두 개 관련된 문제가 꽤나 많았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한 3년 동안 써먹었단 말이야. 그러면 솔직히 이 두 개 내용이 우리가 쭉 차근차근 공부해 가보면 사실 그렇게 힘든 내용은 아니겠지. 뭐 까탈스러운 내용 아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몇 번 나온 문항 중에서도 이미 여러분들 느낌에 아예 똑같은 문장은 아니더라도 동일한 의미의 문장이 지금 얘나 지금 어때? 계속 나왔던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맞아? 그렇다면 문제 내는 사람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죠? 이거를 각각 한 문제씩 낼 확률이 올해부터는 어떨까? 약간 줄어들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둘이는요, 여러분들 주어진 제시된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자료를 보시면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그림 하나 줘놔놓고 두 개 다 물어볼 수도 있거든. 또 하나 있어. 요거야. 물론 대상은 어때? 다르지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 나중에 하면 알지만 생명가능기대는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예고 행성의 질량이 중요합니다. 왜? 행성 질량에 따라 대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물이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결정 나거든. 됐어요? 그 다음 또 하나. 행성의 질량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도 뭐가 중요할까? 그렇죠. 중심별 질량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공통분모를 들고 있는 이 두 놈이 그죠? 솔직히 한 문제로 낼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네. 물론 우리가 두 가지 테마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원래 계속 문제 나온 게 한 문제밖에 안 나왔다. 아쉬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알겠습니까? 만약에 두 문제로 나왔다 그러면 땡큐죠. 한 발 더 나가서 이게 나중에 사실 뭐와 연계될 수 있냐면 이 궤도운동이지. 지구학원에서 궤도운동에서 물리원하고 겹쳐지는 부분 바로 케플러 법칙입니다. 알겠어요? 그거까지 다 엮어서 우리가 한 방에 처리를 하면 뭐 천문학도 그렇게 어려울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뒤에 내용 좀 봐놓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